자, 여러분, 요즘 대출 한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살다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처럼 은행을 찾아야 할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런데 혹시 내 신용점수를 그냥 알아서 잘 나오겠지 하고 방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통째로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비슷하게 일하고 비슷하게 저축해도 평소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더 높은 금리와 낮은 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 점수만 조금 올리면 대출 조건이 좋아지지 않나? 맞습니다. 신용 점수는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용 점수만 높다고 대출이 무조건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신용 점수뿐 아니라 소득금액, 기존 대출,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직업과 사업 기간, 사업 매출, 담보가치, 최근 금융거래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신용점수 관리 방법 8가지와 오히려 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꼭 알아야 할 신용사면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었고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앞두고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눴지만 현재는 1점부터 1000점까지 표시하는 신용점수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나이스와 K12는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점수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 곳만 보지 말고 두 점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연체를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신용점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 대금, 대출 원리금, 할부금은 반드시 결제일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놨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결제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를 설정했더라도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일 하루나 이틀 전에는 출금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금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요금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통신비 납부 이력은 비금융정보로 활용될 수 있지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장기간 미납해 보증기간이 대신 갚는 상황이 생기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액인데 며칠 늦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용평가는 연체 금액뿐 아니라 기간과 횟수, 반복 여부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즘같이 가계자금 대출 규제가 심한 시기에 돌파구로서 사업자 대출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드 한도를 꽉 채우지 마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체 없이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한 카드 이력은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드 한도에 가깝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100만원인데 매달 90만원에서 100만원을 사용한다면 자금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60만원을 사용하더라도 한도가 충분하고 매달 전액 결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한도 후 30%에서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안내가 많지만 이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평소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하되 신용카드 한도 자체를 상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한도를 계속 꽉 채우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한 뒤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한도는 여유있게 실제 사용액은 보수적으로 관리하세요. 세 번째, 리볼빙과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리볼빙은 이번 달 카드값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넘어가고 수수료도 붙습니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역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모두 대출성 거래입니다. 한번 이용했다고 신용점수가 무조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잔액이 계속 늘어나면 신용평가와 추가 대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의 리볼빙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전액 결제로 전환하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잔액도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여러 대출을 무작정 늘리지 마세요. 대출은 금융회사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금리, 잔액, 상환 방식과 전체 부채 수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과거엔 이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금융권을 이용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리, 형태, 상환 이력과 전체 부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고금리 대출을 가볍게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금리 대출이 여러 건 있거나 짧은 기간에 신규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추가 심사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금액이 작은 것부터 갚기보다는 금리, 월 상환액, 중도 상환 수수료와 대출 종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처럼 금리가 높고 심사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 쉬운 부채부터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체 중인 채무가 있다면 연체 해결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사면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5천만 원 이하 연체를 갚으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용사면은 빚을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체했던 채무를 본인이 모두 갚은 사람에게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되던 연체 이력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준 한시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였습니다. 2025년에 시행된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했습니다. 일부만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약 295만 명과 개인사업자 약 75만 명, 최대 370만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스와 KCB 등 신용평가회사가 연체 이력 삭제와 신용평점 반영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말까지 운영된 한시적인 지원 조치였으며 2026년 8월 현재 새롭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용사면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출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신용사면을 기다리기보다 연체관리와 부채정리, 카드 사용 습관과 소득 증빙, 사업자라면 사업자 매출과 부가세 관리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비금융 정보를 제출하세요. 사회초년생이나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분들은 연체가 없어도 신용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통신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요금 같은 비금융 정보입니다. 이런 납부 이력을 나이스나 KCB에 제출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데이터나 신용평가사 앱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연결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점수가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금융거래 이력이 충분한 사람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용점수와 대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본인이 신용점수를 조회한다고 해서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나이스와 KCB 점수를 확인하고 등록된 대출과 카드, 연체 정보가 정확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갚은 대출이 남아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나 신용평가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에 여러 금융회사에 실제 대출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실무에서도 대표님들이 너무 많은 곳에 대출 심사를 받다가 기접수 과다 문제로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와 한도를 알아볼 때는 비교 조회나 사전 한도 조회를 먼저 활용하고 실제 신청은 조건을 충분히 비교한 뒤 진행하세요. 7번째, 부채와 DSR을 먼저 정리하세요. 대출을 잘 받으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어도 기존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크면 새 대출 한도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실제 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는 현재 대출 잔액,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신용점수 몇 점을 올리는 것보다 기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일부 상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도 약정 한도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8번째, 사업자는 매출과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세요. 사업자 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은 개인 신용점수만 관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은행은 사업기간, 매출 상황, 신고소득,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자료, 기존 사업자 대출과 사업장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당장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 능력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분리하고 매출을 꾸준히 입금하며 세금과 사대보험료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은 반드시 약정된 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의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 횟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DSR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3개월 만에 신용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나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잘못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연체금을 상환하고 고금리 대출을 정리하거나 비금융 정보를 제출하면 비교적 빠르게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연체 이력이나 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단기간에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점수는 특별한 비법 하나가 아니라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갚아온 기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연체를 막고 카드 한도를 꽉 채우지 않고 리볼빙과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줄여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과 다중채무를 정리하고 비금융 정보를 제출하며 나이스와 KC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부채와 DSR을 관리하고 사업자는 매출과 소득을 높이고 투명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결국 금융회사가 보는 것은 단순한 점수 하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봅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일주일 전에 급하게 점수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 몇 달 전부터 부채와 카드 사용, 소득 증빙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편 요즘같이 가계대출 규제가 심한 시기에 돌파구로서 사업자 대출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